음,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토계평 4강 3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및 목적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항상 시작할 때는 뭔가 어수선해. 내가 내 책상도 좀 지저분하고 깔아놓은 것도 좀 많고 해서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좀 치우고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네. 에, 비가 계속 와요. 네.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가 오네요. 참 이런 걸 보면 문득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죠. 대한민국은 뭐 물 부족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물 부족 국가가 맞는지 몰라. 도대체 뭐 어디가 부족한 거야?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한 번에 많이 오는 국가라고 좀 생각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능력을 물을 치수하는 능력이 좀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물 부족 국가라는 말도 사실 여러 가지 좀 정보적 오류도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유엔의 보고서까지 뭐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이야기를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뭐 부족한 국가다 뭐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치수를 조금 더 해야 된다. 물 관리를 지금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좀 잘 해야 되는 국가는 맞는데 물 자체가 부족하진 않아요. 물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한 번에 많이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컨트롤 잘 해야 되죠. 어, 뭐 그렇고 자꾸 비가 와가지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거 기분도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하고 예, 이 강의 들으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날씨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슬슬 또 시작할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근데 중요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역으로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어, 달, 돌려 말하면 어렵지도 않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혼동되거나 페이퍼에 잘 못 담아내는 경우가 많은 파트가 사실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하다가 뭐 욕구조사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좀 넘어갔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학기 시작하면 줌 강의하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상 하는 거랑 줌 강의를 아마 같이 혼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넘어가면 그냥 멈추겠어요. 그 나머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수업 사실 이게 지금 플립드 러닝 형식으로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서 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거나 저한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음, 다시 말하자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다 보니 자,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 대상자라는 개념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든 간에 클라이언트 대상자라는 관점을 쓰죠. 대상자. 뭔가 대상이 있어. 떤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전에 어떤 학생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키울 수 있고 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일까요? 아닐까요? 어, 어떤가요?
에, 교과서적인 대답부터 제가 드릴게요.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그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우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우울감이 있고 그래서 이 우울감을 대처하기 위한 동물 매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실제로 동물을 키우면서 우울감을 떨어뜨렸는데 이때 이 동물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뭐 그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동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실제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데는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전국에 복지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뭐 설마 그 한 군데 없겠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으로서 부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동물을 가지고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맞아요. 왜? 대상자가 그러니까 종결 상태인 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람이라면 그 앞에 동물을 쓰든 식물을 쓰든 뭐 돌을 쓰든 뭐든 쓰든 상관없어요. 이 갖고 있는 인터벤션 개입 도구가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결과물이 사람이 아닌 무엇이라면 이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입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혹시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동물, 식물, 쌤 있잖아? 식물? 쌤이 나름 반려식물 이런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웃컴을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 동물이 식물이 뭐 얼마나 좋아졌고 뭐 이런 거 뭐 만족도 말할 수 있어? 뭐 설문지 체크 가능해? 불가능한 이야기 쉽게 말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회복되고 이런 거 자체가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 우리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뭐 어떤 형태로 측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 책임성에 대한 영역. 이 효과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을 프로그램 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동시에 이 돈을 주는 제3자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교과서적으로는 다루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떤 일종의 철학 같은 개념이에요. 사회복지 철학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이걸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나랑 함께 사는 반려견 반려묘가 내 가족이냐 안 가족이냐 라는 이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일단 현상의 영역, 기술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철학적으로 해결된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함께 사는 동물을 인간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냐 안 놓냐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식사를 잘 못하시는 노인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투자할래? 이 똑같은 100만 원을 그 집 강아지 사료나 아니면 그 강아지 미용 같은 게 투자를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100만 원을 후원하는 후원자라면 여러분은 이 A와 B 중에 어디에다가 내 돈이 들어가고 싶으세요? 넣고 싶으세요? 저도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제 돈이 여기 갔으면 안 갔으면 해요. 저는 밥 잘 못 드시는 할아버지,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제 돈이 갔으면 해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물한테 쓰기보다는 여기에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동물 구호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돈은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제가 내는 돈이 복지기관에 갔을 때 복지기관의 돈이 이렇게 가는 거는 반대예요.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기할 프로그램 목적 이야기할 때도 이 목적이 들어갑니다. 제 쓰는 돈은 정부나 후원자가 내는 돈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돈을 동물보호협회에서 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돈을 복지기관에 낼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전혀 다른 철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을 짤 때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철학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내 돈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 저는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돈은 동물복지협회, 동물구조단체한테 내셔야 되는 돈이에요.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러한 복지협회, 복지관한테 내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있는 이 배분 기관이 어딘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가 굉장히 명확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대상자가 왜 중요하냐? 대상자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정확하게 A라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으려면 정확하게 X라는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얘는 원래 그렇게 X를 위해서 태어난 짝이니까. 근데 X가 아니라 Y를 만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X가 아닌 Y를 만나가지고 망하게 되죠. 예, 망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 지난 학기인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생 한 명이 여학생들 대상으로 생리대 주는 프로그램, 생리대를 어떤 식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만약에 아무 성별을 안 해놓고 일반 학생 해놨다. 혹은 여학생으로 시켜놔도 빈곤한 가정이 아니니까 되게 평범한 혹은 잘 사는 집에 여학생을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 그냥 슈퍼 가서 마켓 가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짤 때 자꾸 프로그램만 고민하면 이 A만 고민하게 되면 실제 A가 아무리 양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 X와 못 만나게 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경영학에서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좋은 프로그램 있어. 뭐 아이폰이나 뭐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 근데 보통 이 디바이스 누가 많이 사? 보통 20대에서 40대 뭐 이 정도 삽니다. 이걸 누구한테 파냐? 막 90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판다고 쳐. 타겟팅이 이렇게 맞춰놔. 그럼 이게 팔리겠어요? 이게 진짜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 갖고 있는 기계 쓰시겠냐고. 안 싸요.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겟팅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그램 제품이 어떤 데서는 정말 안 팔리고 정말 효과가 없다가 어떤 영역에서는 대박이 나는 거죠. 이게 대상자 선정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자, 뭐 크리미 현상은 지난 시간에 좀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제 복지 영역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요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집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은 여기서 운영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여기서 운영되고, 그러니까 일반 집단은 그냥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인. 근데 일반인 안에서도 어떤 특정 문제가 있을 만한 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 집단, 그냥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에요. 뭐 13세부터 18세까지 때릴까? 여기까지 일반 집단이고, 그럼 일반 집단에서도 위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있을까? 그러면 뭐 빈곤하거나 아니면 뭐 성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집단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위험 집단 안에서도 표적 집단이 있어요. 표적 집단. 예를 들어서 이 많은 학생들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남구에 한정시켜 보겠다. 남구. 혹은 남구 안에서도 용호동에 한정해 보겠다. 요 학생들.
그럼 여기 표적 집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용호동에 있는 모든 학생 다 하냐? 그게 아니라 용호동에 있는 뭐 우리 복지관에서 실제로 요 있는 대상들 아니면 요 학교 안에 요게 클라이언트 집단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절에는 이 집단 4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1,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1,000만원짜리 한 6개월 돌린다고 진짜 프로그램 돌리는데 1,000만원짜리 6개월 돌리는데 20명 정도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에 돌려요. 그래서 사람들 묻겠지. 아니 이 20명이 도대체 누군데 하냐? 네 친구야? 뭐 너희 동네 아는 애들 모아서 한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상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채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채쳐가지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여러분 말하는 엑기스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막 뭐라고 할까? 정말 이 사람들을 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20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구잡이로 고르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꼭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집단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했냐가 아니라 그냥 얘만 뽑으면 하면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 집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전 시간에 했던 이 크리밍과 이 클라이언트 집단은 묘하게 담고 묘하게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집단은 생각해봐.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크리밍도 그래요.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도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못하는 집단을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밍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이렇게 공유돼요. 근데 클라이언트 집단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근데 크리밍 집단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좋은 사람들이 이 크리밍 집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집단하고 크리밍 집단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밍이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집단과 크리밍의 공통점은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클라이언트 집단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크리밍 집단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밍 집단은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잘 빠지는 집단이고 클라이언트 집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집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크리밍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네, 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대상 설정을 좀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저한테 자꾸 묻는 게 이때까지 한 3, 4년 동안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었던 게 선생님 이거 크리밍 아니에요? 선생님 좀 더 이렇게 클라이언트 집단 설정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계속합니다. 그럼 제 대답도 똑같아요. 일단은 이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설정을 해라. 그리고 클라이언트 집단 설정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게 크리밍인지 아닌지를 한번 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봐라. 만약 크리밍이라면 가급적 크리밍이 아닌 집단까지 더 포괄을 할 필요가 있고 꼭 이 사람을 꼭 하고 싶지만 어떤 크리밍적 요소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크리밍을 무시하고 넘어가라 라고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집단과 크리밍 집단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건 크리밍처럼 보이고 누가 보면 클라이언트 집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까지 넣으면 크리밍이고 어디까지 넣으면 클라이언트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논리는 내가 가져야 돼요. 그쵸? 내가 이 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논리는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충실하다면 남들은 크리밍이라고 주장해도 나는 클라이언트라고 대받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알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더 적어 놨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체계 똑같은 이야기예요. 체계 뭐 일반 체계, 일반 집단이 있는 체계, 위험 집단의 체계, 뭐 이런 체계가 조금 다르겠죠. 환경 같은 거죠. 체계는 제가 인행사나 아니면 실천론에서 올려놓은 체계 이론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계 이론에 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선정을 어떻게 하냐? 뭐 실질적 수용성, 이게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할 거다. 동의 가정. 이걸 거쳐야지 윤리성 책임을 벗어납니다. 특히 요즘 IRB 많이 들어봤죠? 생명윤리위원회 통과 IRB 조국 교수 딸 사건 이후로 되게 IRB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꼭 IRB까지 아니지만 최소한 복지기관에서는 윤리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동의서를 받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IRB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력,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어떠한 문서 작업하는 능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참여하는 노인분들 중에 한 명이 한글도 잘 모르시는 문맹이야. 이 노인분을 이 스마트폰 문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한글부터 뗀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능력도 파악하는 것도 워커의 기본 자질,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우고. 자, 뭐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고지던 동의서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적어 놓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해 보실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의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다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쌤이 올려놓은 교과서 보면 아마 이민훈 교수님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뭐 보자. 뭐 앞에 뒤로 보고 앞에 내용보나 보고 뒤로 가나 비슷하니까. 자, 그러니까 목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의도가 있고, 이 의도를 다른 말로 하면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해요.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의도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목적의 어떤 세부, 흔히 목적을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목표를 미션이라고도 해요. 경영학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 어떤 전략 목표가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비전. 이 프로그램의 비전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이 뭐야? 비전. 뷰잖아. 먼 미래. 지금은 현재는 여기 있지만 미래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여기서 보는 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라고. 비전.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MS의 비전이 그거잖아. 모든 이의 책상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PC를. 이게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이었어요. 이미 이어졌죠. 심지어 모든 이의 책상이 아니라 모든 이의 손바닥에 컴퓨터가 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비전은 안 쓸 거예요. MS의 비전이. 이 다른 비전을 갖고 있겠죠. 어쨌든 이런 비전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이 비전에서 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적성, 뭐 현실성 뭐 있는데, 뭐 목적, 목표 조금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목적 밑에서 이제 목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과적 관계. 우리 그때 프로그램 1강인가 할 때 이 프로그램 이론을 쓴다고 했잖아. X와 Y, 인과성을 쓰고 있고요. X와 Y에 대한 인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들어가는 이 문제, 당연히 문제도 이야기하겠죠. 이 문제가 뭔지, 우리 뭘로 할 것이다, 뭐 동물로 할 것이다, 대화할 것이다, 상담할 것이다, 그림 그릴 것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할 양이 어느 정도다.
100만원치 투자할 거다. 10시간 투자할 거다. 10번 만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목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좀 됩니다. 오랜만에 떠오니까 좀 목이 아프네. 저걸 또 실습 방문하고 와가지고 좀 목도 좀 아파요. 많이 떠드는 날은 조금만 떠들면 목이 좀 아프더라고. 자, 뭐 이런 이야기 좀 읽어보세요. 뭐 목표의 동태성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변화한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정치성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디냐, 뭐 청와대나 저기 국회의사당 가서 뭐 정치 이 의미인 게 아니라 어떤 거를 할 때 참여하는 이해 집단들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촌에서 어떤 촌에 있는 복지관이, 시골에 있는 복지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한 100만 원 줘가지고 이 100만 원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골을 위해서 복지 프로그램 하나 돌려주세요 했어. 일단 이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뭐라고 할까, 노인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복지관에 막 같이 일하시는 뭐 부녀회나 아니면 뭐 기부를 하신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노인 프로가 너무 많으니까 아동 프로그램 하나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우리 동네 아동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아동 미술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노인 클라이언트도 있고 아동 클라이언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동일한 자원을 갖고 뭐라고 할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원을 내서 어떤 식으로, 이 자원은 한정적이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잖아. 그러면 자원과 욕구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들 간의 쉽게 말해서 힘겨루기죠.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 자원을 그쪽으로 운영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연히 노인 프로그램이 많고요. 아동이나 어떤 가족이 많은 복지관 지역에서는 당연히 노인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가족이나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문화 아이들이나 다문화 어떤 부부들이 많이 사는, 특히 농촌 지역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태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배분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르다. 이게 정치성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쉽지 않을까. 자, 뭐 이거 있는데 그럼 읽어보시고. 자, 보통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꼭 이제 진짜 미션 이런 이야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짜요.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의 일종의 비전이 들어가겠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 미래에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A에서 A-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때 세부적인 목표, 그 세부적인 목표 안에 다시 더 세부적인 목표가 들어가고, 그 목표 안에 밑에 과정 목표와 산출 목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 내용은 다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프로포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프로포절은 목적 다음에 그냥 바로 활동, 이 밑에 4단계로 1, 2, 3이 4면 1 다음에 4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1, 2, 3, 4로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성격마다 좀 달라요. 이게 프로그램이 뭐 단년도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다년도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간 한 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기간 여러 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목적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두 개다. 그럼 A 기간과 B 기간에 각각의 목표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기간 밑에도 A 복지관과 B 복지관인데 A 복지관 밑에도 A 복지관을 도와주는 우체국, 경찰서, 뭐 학교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 각각의 세부 목표가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목적 목표, 세부 목표, 산출 목표, 과정 목표가 각각 완전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등치가 클수록. 마찬가지로 이 목표 1, 2가
종속 그 종단식으로 되면 1차 년도 목표, 2차 년도 목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1차 년도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위계적 구조, 영어로는 하이라키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위계적 구조로 들어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특정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시락 주는 프로그램 하루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뭐 이런 목표까지 나오겠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먹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 산출 목표, 가정 목표 딱 나오겠지. 쉽게.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 이게 목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면 이거 되게 사이즈가 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작다면 프로그램 목적이 세분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 작은데 이게 뭐 그냥 도시락 5천짜리 애들한테 만들어서 그냥 하루 주는 거 다 하는 프로그램에 뭐 거창한 게 나와. 거기다 뭐 거창하게 막 붙이면 이걸 영어로 말하면 리던던트해요. 되게 장황하다고. 이건 장황 목표는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애 못해요. 네, 그런 거는 안 좋다. 자, 뭐 이제 목표 설정할 때 아까 뭐 설립 기간, 이념에 따라서 뭐 등등등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게 꼭 이럴 필요는 뭐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기독교 재단이나 불교 재단에서 어떤 철학이나 이상이 있는데 그럼 내 클라이언트가 뭐 기독교 재단에서 불교 관련된 프로그램, 불교 재단에서 기독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아니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립 이념을 따르면 좋겠지만 설립 이념과는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있지만 설립 이념이 영구 불변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따오는 것은 좋지만 그 아이디어 설립 이념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헛소리예요. 그런 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설립 이념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기관장이나 이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는 있겠죠. 우리 설립 이념 안 맞으니까 이거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 프로그램이 반드시 설립 이념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목적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야기. 바람직한 미래상. 그러니까 현재는 A지만 이 프로그램을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서 나는 클라이언트가 A- 혹은 B 아니면 C까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 변화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무엇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은 목적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이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누구나 아는 이야기로 아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안 들어도 돼. 여러분이 이거 안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페이퍼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 학기 중에 3분의 1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뭐 그래요. 이제 뭐 하나의 예시를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보면 뭐 이렇게 있죠. 표적 집단이 누구야? 클라이언트 집단이 뭐 치매 노인 뭐 있겠지. 뭐 현재 욕구 상태는 이렇게 제한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증을 겪겠죠. 그래서 중심으로 뭐 이렇게 지속을 경험하고 바람직한 미래 상황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아마 경제활동 프로그램이 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커피 같은 거 만들거나 케이크 만들거나 돗자리 만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내가 비록 요양시설 안에 있지만 조금 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다 뭐 이런 프로그래밍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굳이 만든다면 이런 식의 목적 바람직한 미래상 어떤 거예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사회 구성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크스라고 그러잖아. 경제적인 활동이 인간의 어떤 삶의 만족과 자아의 정체성을 굉장히 높여집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겠다. 하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경제적 인간 그런 개념을 써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굿드? 굿드죠. 저도 굿드라고 생각해요. 자,
목표 설정, 상위 목표 뭐 이렇게 있고 좀 읽어보세요. 뭐 다 거룩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거룩해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측정 가능성. 요것만 이야기해. 측정 가능성. 여러분들의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뒷부분에 성과 목표랑 산출 목표 이야기 할 때도 이야기를 반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인간답게 살자 목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할 거 아니야. 목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돗자리 판다 했을 때 한 달에 돗자리를 한 개 만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요.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개, 즉 한 개 기간, 개수 측정 가능하지. 한 달도 측정 가능하고 한 개도 측정 가능하고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경제적 인간을 만든다. 이거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경제적 인간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할 수 있겠죠. 그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면 everything은 nothing이에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든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을 만든다.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하루에 몇 개를 만든다. 몇 개를 판다.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치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특정 여가 같은 프로그램에서 택배를 하루에 뭐 2개 이상 배달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누구나 초등학생이 측정해도 측정 가능한 무엇이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이야기예요. 딴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이고 이 측정 가능성이 목표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측정이 불가능한데. 다시 말하자면 everything은 nothing이에요. 그건 측정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예요. 경제적 인간을 만든다. 삶을 유익하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좀 기쁘게 한다. 그런 걸 목표다. 그게 무슨 목표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을 여기 쓰지 마세요. 네. 기쁘게 한다. 뭘 얼마큼 기뻐? 이런 건 가능하죠. 우울 점수를 뭐 10% 낮춘다. 혹은 기쁨 척도라는 게 있어요. 해피니스 척도에서 해피니스를 5% 증대시킨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누구나 측정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누구나 똑같이 측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있지만 누구나 측정해서 다르게 나오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세모 목표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프로포즈 했을 때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 다른 말로 산출 목표와 결과 목표예요. 그러니까 과정 목표는 한마디로 프로세스예요. 과정. 이 과정 안에서 있는 목표고 이 과정이 끝난 결과 목표가 성과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때 목표는 과정과 결과 혹은 산출과 결과, 과정과 성과 이렇게 많이 쓰죠. 보통 산출 목표, 결과 목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혹은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결과 목표에는 결과 목표, 성과 목표, 총괄 목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요. 과정 목표는 과정, 산출, 활동 목표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성평가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형성평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뭐 봤던 것들 일종의 다 형성평가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성과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는 거잖아. 대학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쳤던 수많은 시험들 그 다음에 과제들은 전부 다 일종의 산출 목표예요. 과정 목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 정말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달성이 안 되면 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진입에 실패했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그럼 그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무슨 과제지? 여러분들 보는 거? 그 수행평가 같은 거? 그럼 만점 받으면 뭐해? 끝내는 못 왔는데.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과정과 성과 목표, 과정과 성과 목표를 보면, 자,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죠? 보면, 자, 성과 목표 보자. 성과 목표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결과예요. 자아존중감 향상한다, 20%. 효능감 향상한다, 20%. 가족관계 기능 향상한다, 20%. 뭐 10%. 기획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몇 개 이상의 기획.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대신에 활동 목표는 굉장히 뚜렷한 걸 내요. 자, 워크샵 몇 회. 주로 이게 횟수, 몇 번, 몇 개. 이렇게 많이 한다. 주로 횟수로 나타내요. 횟수, 개, 번, 며칠. 이런 도구를 쓰고, 여기서 성과 목표는 몇 프로 증진 내지는 요런 주로 몇 퍼센트 내지는 수준, 정도, 요렇게 많이 좀 나타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과 목표와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가 둘 다 측정 가능한 걸 하는데, 요 두 가지는 측정하는 어떤 차원이 조금 달라요. 측정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 대학원 수준쯤 가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요 차원은 포머티브라고 해요. 형성적 차원이라고 부르고, 얘는 반영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리플렉티브라는 말을 써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4학년 과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통계 과목을 들었으니까 통계 과목 식으로 쌤이 좀 설명할게요. 우리 집 가족의 소득, 가구 소득 있지. 그럼 가구 소득에서 아버지 소득, 엄마 소득, 내 소득, 뭐 동생 소득, 그나 용돈까지 다 본 거를 이렇게 다 모으면, 다 합치면 100%가 되겠죠. 그쵸? 뭐 아버지 막 50%, 엄마 40%, 나 한 9%, 동생 1% 해서 합치면 100% 돼요. 그래서 뭐 이 돈을 뭐 4천만 원이다. 연간 8천만 원이다. 그럼 다 번 돈을 합치면 돼요. 이거를 형성이라고 불러요. 통계에서는 형성 지표라고 부르고, 이거를 지표라는 말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영어로는 인덱스라는 말을 씁니다. 인덱스, 지표, 형성적 도구라고 써요. 통계에서 여러분 아마 조사론이나 통계에서 배웠을 건데,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쵸? 이걸 형성적 지표 인덱스라 말을 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우울감이라고 치자. 내가 우울해. 우울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 잠도 잘 못 자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기분이 푸른색으로 되거나, 푹 땅에 꺼지는 느낌, 혹은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막 불안하거나. 그쵸? 내가 우울하다면 이러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럼 내가 묻지, 이러한 느낌들 다 합치면 우울이 되나?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초조하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그러니까 수천 가지,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우울하다면 이러한 기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내가 우울하다면 최소한 이러한 느낌들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반영적이라고 하고, 이거를 해주는 걸 척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스랑 스케일이 좀 달라요. 척도와 지표가 다르다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경제 용어할 때 무슨 지표라는 말 쓰지 척도라는 말을 안 쓰죠. 경제는 다 합치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표라는 말을 쓰고, 심리학이나 복지학에서는 척도라는 말을 써요. 왜? 이거는 반영적 지표기 때문에, 반영적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과와 과정에서, 과정은 주로 형성적 인덱스, 지표를 쓰고요. 성과에서는 반영적 스케일, 척도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표와 척도가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지만, 주로 여기는 지표를 쓰고 여기는 주로 척도를 써요.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 잘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학생들이 한 번씩, 선생님 여기랑 여기가 뭐가 그렇게 달라요? 제 눈에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친구도 있으면 제가 물어요. 여기는 지표가 들어가고 여기는 주로 척도가 들어간다. 척도는 뭐다? 반영이고 지표는 뭐다? 형성이다. 예. 제가 이거는 여러분 통계나 조사로 할 때 아마 다 배웠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안 배웠어도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쳐 지나갔을 거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과학을 하잖아. 사회과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내가 공대 친구들한테 만났을 때, 야, 지표와 척도는 다르다. 형성과 반영은 다르다. 인간의 활동과 인지와 생각은 때로는 지표로 통해서 측정이 되고 척도로 통해서 측정이 된다. 이 정도 말은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 사회과학을 하는데 행동과학을 하는 사람이 또 이 정도를 몰라. 또 무식하지. 완전 무식한 거지. 완전 얼마나 무식해. 이 정도 말도 못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대학 때 4년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에 나왔을 때 뭐 GDP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 지표가 왜 지표인지 이것만 알아도, 아, 지표는 이렇게 해서 지표구나. 아, 우울 척도, 아, 척도는 왜 척도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 이 문서가, 이 통계가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척도와 지표 자체도 모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국 OECD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실제 문맹률은 적은데 그러니까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문해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넘으면 문해력이 미치듯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 내가 구라치는 거 아니라서 잠시만 봐. 랄랄라, 여기가 OECD 자료 서드 퍼스트 라운드 얘기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위치에 있냐면 190 아마 193페이지 요쯤에 있다. 있다 있다. 이건가? 한국이 어디 있더라? 여러분 되게 충격받을 걸. 이거 보세요. 이게 OECD 국가 좀 이렇게 보면 문해력이에요. 문해력과 연령에 따라서 이제 문해력을 보이는데, 여기 봐. 여기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문해력이 이제 평균이 한 200, 한 얼추 한 60쯤 되는데, 15세부터 쭉 가서 문해력이 점점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게 한 60세에 떨어져요. 60세 떨어진다고. 평균보다 못하는 60세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 언제 떨어지는 줄 알아? 나이 35세면 평균 이하야. 계속 떨어진다고. 더 심한 건 뭔지 아니? 20살 딱 수능 치고 나서부터 이 속도 떨어지는 거 봐. 전 세계에 20살 넘어서 이렇게 문해력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다들 무슨 말인 줄 아니? 20살 딱 넘는 순간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고. 이런 나라가 어딨니? 야, 20살부터 30살까지 이렇게 미친듯이 문해력이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야, 내가 보면서 선생님 부끄러웠다. 어?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우리 이래 살면 안 되잖아. 응? 왜 안 돼? 우리가 이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대학 다니면서 지금 계속 그 문해력 통계가 나오는데, 대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한대요. 책도 읽지 않고 정말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고 이미 여러분 수많은 뉴스에서 지금 나옵니다. 정말 너무 쌤 힘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학문적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따라와 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왔어. 얼마나 돈을 때려박으면서 여기까지 왔냐고. 왜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제발 좀 합시다. 어?
쌤이 이렇게 잔소리처럼 쌤이 꼰대라서 잔소리를 계속 하긴 하는데 제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이 지금 아까 지표 봤지?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 봤지? 진짜 최소한 부경대 행정학과 융합전공 다니는 친구들은 저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쌤이 이제 우라통이 터진다고. 다시 원점 와서 자 이제 과정 목표, 성과 목표, 척도, 지표, 형성, 반영.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야. 와가지고 또 헛소리 해봐. 진짜 쌤 진짜로 짜증 낼 거야. 알겠어? 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과정 목표는 기본적으로 성과 목표, 산출 목표는 결과 목표를 지향합니다. 산출 목표는 결과를 지향한다. 왜? 궁극적으로는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향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뭐 그냥 있고 뭐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목적이 이제 뭐 프로그램 뭐 있다고 치자. 방임되어 안전한 문제가 발생하는 저소득 자차 아동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했을 때 이 목적은 이걸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한다 했을 때 목표가 뭐냐? 뭐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 가족 유대감 증대, 뭐 여러 가지 목표. 그럼 산출 목표는 20명 안전보호, 석사 20명 뭐 석식 가식 뭐 몇 회, 뭐 몇 회, 뭐 이런 거 몇 회 이 딱딱딱 나오지? 몇 명, 몇 회 이런 거 딱 나와요. 그래서 무료 석식 있으면 이거 며칠에 나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그럼 성과 목표가 뭐다? 사고율 감소. 사고율 뭐 몇 프로 감소해요. 몇 퍼센트 감소.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지수 뭐 몇 프로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평가자 했으면 이런 거 했으면 되게 껐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학습 능력 향상 어느 정도 하우가 있어야 돼요. 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을까라고. 이게 조금 더 있어야지 명확하죠. 아시겠어요? 교과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지금 이게 1판인데 2판 3판은 좀 바꿔주실라나? 교수님들이? 모르겠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한 목표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렇게 있고 뭐 있으면 뭐 대충 뭐 이 정도 좀 됐겠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또 간단하게 대상자 목표 목적 이런 이야기 좀 했는데 뭐 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다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는 여기는 없어요.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대상자였지.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였고 여러분 항상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의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였다고. 그래서 대학 와서도 여러분 항상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예요. 그쵸? 그러니 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쓰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타겟팅. 쌤 아까 말했죠. 클라이언트 집단과 크리밍 집단은 한 끗 차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 기준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산출 목표는 인덱스 위주로 간다. 성과 목표는 스케일 위주로 간다. 척도 위주로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차이가 형성과 반영의 관점에서 차이 난다. 이 이야기가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무슨 소린가. 특히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해력 딸리는 친구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문해력이 딸리면 책을 읽으면 돼요. 양질의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만화책, 판타지, 무협소설만 읽지 말고 양질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책을 못 넘길 수도 있어.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문해력이 증가하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문해력을 증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유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지 정말 좋은 기획자, 연구자, 학생, 나중에 여러분 하셔더라도 보고서 기한서는 자꾸 쓰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시선, 사유의 시선을 가질까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일종의 잡기예요. 이런 거 금방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 수준,
사유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